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기용학과 경규입니다. 앞에 이대현 교수님께서 엄청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리 겁을 드리면 제 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말고도 이 부모님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로봇은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을까? 동료라는 건 우리가 같이 사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정말 로봇이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단언컨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책 세 권을 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책 세 권을 다 읽어보신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모님이 계시면 저는 그 부모님께서 여기 오셔서 강연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일단 제대로 번역이 안 된 책들이어가지고 보기가 어렵고 또 뭐 독일어로 써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억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책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우리의 친구가 되려면, 동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아주 짧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과 제가 하는 일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보시면 이렇게 인공근육 같은 걸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나비 같은 애가 날개짓을 하는데, 보통 같으면 뭐 모터가 들어있거나 이럴 텐데 얘는 이렇게 까맣게 생긴 이 얇은 필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사람 근육처럼 움직여서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든지, 이것도 저희가 보통 만드는 아주 작은 로봇이에요. 이게 크기가 제 엄지손가락만한데, 이 작은 로봇도 실제로는 모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얘가 움직이죠. 그렇죠? 이것도 모터가 없이 아래쪽에 아주 얇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스카치 테이프 같은 이런 게 들었는데 그게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근육으로 아주 작은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요거는 좀 더 특이하게 이건 표면에 있는 게 모양이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는데 얘가 알아서 모양이 변해주는, 이런 똑같은 인공근육이라 하더라도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스스로 모양도 변하는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요즘에는 좀 더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그거로 찍은 겁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163배 느리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실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 1m를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처럼 생겼는데 1초에 1m를 후루룩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대현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이거 달에다 보내도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렇게 생긴 애가 또 좀 더 잘 만들면 이렇게 물에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물 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위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또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듯 하게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얇은 필름이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처럼 움직이면 이렇게 헤엄도 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엄치게 하는 로봇. 요거는 또 어떤 거냐면, 얇은 인공근육을 갖고 잡으면 힘이 되게 약해요. 사실 뭐 근육이 많아야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 못 들어 올리니까 강제적으로 전기적으로 접착력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얇은 게 이게 딱 가면 붙어요. 그래서 손으로 쥐는 게 아니라 접착력에 의해서 이렇게 전구를 잡아서 올릴 수가 있어요. 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사이에 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근육을 만들다 못해 얘가 이렇게 좀 붙으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고로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공근육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이 어떻게 사람에게 쓰일까? 사람하고 쓰인다는 말은 오늘 첫 번째 윤상호 교수님 연구하고 겹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하고 교감할까? 이런 관점에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제 책 3권. 이거는 뭔가? 첫 번째 책은 아마 여기 제 생각에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나는 로봇 또는 아이 로봇. 요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네, 그래도 우리 정직한 초등학생들은 안 들어보셨다고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창피해서 아마 아무도 안 드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 나는 로봇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줄거리가 이 소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셨다고 하시겠습니다. 이 나는 로봇이라는 이 소설이 1950년에 발표됐어요. 이 아이작 아시모프 젊었을 땐 굉장히 미남인데 나이 들어서 보신 모습은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1950년에 쓴 소설인데 마치 오늘날을 예측한 것처럼 소설을 썼어요. 조금 과장하면 이 소설에는 이미 챗GPT가 나와요. 이 소설에는 이미 저희가 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나와요.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소설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게 나오죠. 로봇 3원칙.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로봇 3원칙 아마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봇 3원칙. 로봇 3원칙 혹시 아시는 분들 아마 들어본 적 없으신 분? 네. 나머지 분들은 들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용감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이로봇 영화에 보시면 로봇 3원칙이 나오죠. 로봇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원칙. 첫 번째,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세 번째, 1번, 2번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로봇의 3원칙입니다. 1950년에 로봇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이 로봇의 3원칙을 만들었고 지금도 이 3가지가 로봇을 만들 때 되게 절대적인 원칙처럼 지켜져요.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조건 하에서 명령은 들어야 되고 로봇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로봇의 3원칙 때문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제 저희가 질문 챌린지니까 그럼 이분은 1950년에 무려 76년 전에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아이작 아시모프가 던졌던 질문 이분의 소설의 제목이 나는 로봇이라는 소설체가 8가지 단편이 들어있는데 하나의 단편 제목이 뭐냐면 에비터블 컨플릭트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란 제목이에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지금 우리 오늘날의 챗GPT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거대한 머신이 세상의 모든 걸 설계해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거 다 설계해요. 지금 우리 마치 챗GPT에다가 내가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으면 얘가 무슨 재료를 사 따다다닥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로봇을 10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려면 어떤 게 가장 최적이야라고 물으면 챗GPT가 쭈루룩 계산해가지고 로봇을 어디다 배치하고 나오는 것처럼 이 머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계획해줘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머신을 감시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 세상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해요. 실업자도 없고 기아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왜 얘가 건강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만약에 머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는 저희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얘가 미리 예측하고 미리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방역 대책을 세우고 인간의 이동 경로를 다 세워서 퍼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1950년에 만들었던 소설인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소설 속에 있는 지도자가 어느 날 사람 지도자가 봤더니 뭔가 오류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머신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류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오류가 있지? 잘 봤더니 얘가 오류가 생겨서 어느 지역에 생산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지역에서 교통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해서 이때 생기는 직업 중에 하나가 로봇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로봇이 워낙 많으니까 로봇 심리학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로봇 심리학자가 열심히 탐구해서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 머신이 일부러 틀렸다. 왜 일부러 틀렸냐? 인간을 나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틀려서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게 만들, 인간이 너무 머신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머신이 그것마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근데 아마 우리도 기대하는 AI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0년에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다음 소설은 뭐냐면, 이때는 머신이 결정만 하고 이제 실제 최종 결정은 인간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 에비던스, 증거라고 하는 소설에는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요. 갑자기 어느 날 스타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막 이 사람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논리적이고 이 사람이 내린 정책은 다 맞아요. 스티븐 바이어리라는 정치인이 등장하는데, 근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경쟁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 뭐지? 쟤 왜 저렇게 완벽하지? 혹시 로봇 아니야? 혹시 AI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로봇 심리학자들과 탐정들이 동원해서 얘를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조사를 했더니 스티븐 바이어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밥 먹는 장면도 안 나와요.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아무리 봐도 로봇 같아서 잘 봤는데 얘는 진짜 철저하게 삼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 해대는 일을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다 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보호해요. 얘는 로봇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얘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거에 출마해요. 물론 이제 스티븐 바이어리가 아직 로봇인지 사람인지는 몰라요.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지율이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지지율. 이대로 가면 당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 반대편에서, 우리도 선거할 때 보면 반대편에서 막 음해도 하고 이러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스티븐 바이어리는 로봇이다. 쟤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데, 스티븐 바이어리가 갑자기 선거 유세중에 강단에서 나와서 저 사람 뺨을 그냥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원칙을 위배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인간이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각색을 하면, 그래서 스티븐 바이어리가 당선이 되죠. 그래서 완벽한 시장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뺨 맞은 애가 로봇이다. 뺨 맞은 애가 로봇이다. 공작과 음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제 소설은 여전히 그 의문을 던진 채로 스티븐 바이어리가 시장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 결정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해도 되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왔어요. 76년 전에 예상했던 시대가 지금 왔어요. 결정을 사람이 해야 되는가, 로봇이 해야 되는가? 다음에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됐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앞에 닥칠 수 있는 미래예요. 다행히 저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 이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미 지금 바이어리 집 시장인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출마했어요. 세 분이 경쟁 중이네. 근데 이분은 완벽해. 그렇죠? 이분은 완벽해. 사람한테 해대는 일은 하나도 안 해. 계산도 정확해. 이분의 예측에 따르면 다 맞아. 어쩔 겁니까? 이게 지금 아이작 아시모프가 76년 전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보호가 지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상도 많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폭력배라 불리는 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아까 머신은 내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 머신은 진짜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들의 심각한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보호당하고 있는 걸까요?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배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이 소설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물론 기능적으로도 다 뛰어나야 돼요. 아주 기능적으로도 뛰어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로봇이 우리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가 로봇에게 기대하는 건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로봇은 아주 좋은 사람처럼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이기적인 판단도 안 하고 나하고 항상 친하고 내가 화나면 풀어주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주 좋은 사람처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아니고 조만간 새로운 욕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심성이 못된 사람을 우리가 그러죠. 짐승맛도 못하다. 어떤 동물에 빗대서 동물만 또 못하다고 하는데, 로봇의 물리적인 기능이 아니라 심성조차 로봇만 또 못한 인간이란 말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우리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첫 번째는 심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분입니다. 제가 책을 먼저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마틴 하이데거의 1954년, 이거 70년이 넘었죠. 기술에 대한 물음이란 책이고요. 세 번째는 한나 아렌트란 분의 인간의 조건이란 책이고 1958년 책이에요. 기술에 대한 물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라인강이, 과거에는 라인강 하면 사람들이 물고기도 잡고 산책도 하고 정원도 했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라인강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 예를 들면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똑같은 물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라는 이 분은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란 말도 어렵죠? 근데 기술의 본질은 단지 기술이 아니다. 이게 마틴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 있죠? 스마트폰의 기술, 저처럼 이제 엔지니어들은 기술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고 빨라져야 되고 통신도 되고 이렇지만, 실제 기술의 본질은 그 기술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의 본질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감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숙제를 하게도 만들고 영화를 보게도 만들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은 기술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그리고 기술이 일으키는 변화에 따라서 점점 사람의 역할이, 사람도 자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이란 자원을 그냥 이 기술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술의 주인인가, 기술이 우리 주인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 그 자체가 주인이었는데, 기술 그 자체가 기술의 본질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기술에 종속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 사람이 그 기술에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그 기술에 맞춰야 되는,
야, 저기 스마트폰에 이런 기술이 나왔다. 그래, 나 그거 모르는데. 나 이제 기차표 사려면 스마트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시대가 되면 결국 역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 아니고 기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분이 던진 가장 큰 질문이었고, 마틴 하이데거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이 기술을 남용하지 않고 사려 깊게 사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좀 요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을 때 내가 이 기술을 지나치게 남용하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 기술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사려 깊게 사용할 줄 알면, 내가 시간 조절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면 내가 기술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1956년에 던졌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지금 2026년에 70년 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 로봇이 동료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로봇을 사려 깊게 사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나 아렌트는 대체 인간의 조건이 뭔가 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 인간도 아니다. 그렇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인간은 동물과 뭐가 다른가? 어떻게 해야 인간인가?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인간은 노동을 합니다. 여기서 노동은 자연 그대로를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일을 해요. 인간의 일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 인간은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행위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안나 아렌트는 동물들은 노동을 하지만 인간은 일을 한다. 일부 동물들은 일을 하지만 오직 인간만 교감을 한다. 그래서 행위를 해야지만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행위를 잘 보면 여러 사람 사이가 있어야 되죠. 여러 사람이 있어야 행위가 의미가 있죠. 최소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대략적인 예측만 하는 거지.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행위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다면 로봇이 나의 동료가 되려면 로봇도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도 나와 섞여 있는 여러 사람 앞에 서로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로봇도 나름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의 동료가 되기 위한 조건. 노동을 하는가? 노동을 하겠죠. 아까 현대자동차 로봇 보면 노동을 하죠. 일을 하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일을 하는 거죠. 로봇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은 그것도 하고 있죠. 생성형 AI가 일을 하는 거죠. 로봇은 과연 행위를 하는가? 다수 안에서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응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로봇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오늘날 던지는 질문, 로봇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간이 꽤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어보자면, 로봇은 나의 동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로봇이 나와 이렇게 섞여 사는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보면, 첫 번째, 로봇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언제나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당연히 해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인 나를 자원으로 대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이 로봇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다수 속에서 로봇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로봇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과거에 이 로디가 우리의 친구가 되려면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를 상상하잖아요. 시키는 대로만이 아니라 얘가 마음씨도 착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씨도 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오남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로디를 오남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로디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디가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면, 그때가 되면 로봇이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칠 미래는 제가 사는 미래와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로봇과 이렇게 동료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